보편 언어의 조건. 뉴스 읽기예요. 보편 언어의 조건. 이 글은 재미있게 읽어오고 있던 경향신문의 박주영의 퓨처라마라는 그 연재물, 21번째 연재물인 지금 던진 그 말도 미래의 언어의 씨앗이 된다. 그런 연재 그 기사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자리예요. 우주 물리학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만들어서 모두 새삼 하늘을 진지하게 쳐다보게 만든 코스모스의 칼 세이간처럼 박주영 교수는 과학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하려는 힘든 과업을 떠맡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자임하고 있다고 그러죠. 박주영 교수의 다음과 같은 이력이 힘들고 바쁜 본업에 추가하여 이토록 어려운 과업을 자칭하여 맡게 하였을 것입니다. 눈으로만 이건 보시면 물리학 박사였는데 시스템 생물학을 연구를 했는데 카이스트에서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문학과 예술의 물리학을 하고 있어요. 문학과 예술의 물리학. 그리고 대전의 현무암 상징물 팡도라네를 공적 제작하고 대전 시립미술관에 어떻게 볼 것인가 프로젝트 X의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그런데 학창시절 미식축구에 빠져 대학팀 랭킹 알고리즘을 창시하고 남는 시간에 자전거와 모터사이클을 타고 싶어 하시는 이 박준 교수의 다양한 이런 박준 교수의 이런 경향성 때문에 필자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 본연의 학문적인 영역을 굳건히 지키면서 학문적 영역 간의 교류를 시도하려는 소위 학자간 연구, 인터디시플리나리라고 소위 말하는 이거는 그 자기 학문적 영역을 안 벗어나죠. 이래서는 보편 언어를 연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편 언어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연구의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넘어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제안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연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모두 세상 하늘을 진지하게 쳐다보게 만든 세이건의 업적을 상기한 이유는 최근 극장에서 개봉된 넷플릭스 영화 돈 룩업이라는 영화 때문이기도 한데 지구를 멸망시킬 해성이 바득바득 다가오는데도 무지한 대중을 향해 하늘을 쳐다보지 마라. 돈 룩업라는 정치 캠페인이 성공하는 이 영화의 줄거리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무시하였던 트럼프 정권의 정책 사례를 더욱 노골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게 되어버림으로써 근대 과학이 진리다라는 전부 다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근대 과학이 신뢰성을 상실하면서 과학적인 발견의 선정과 해석에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암울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지원 교수의 연재는 과학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런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중에게 호소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지금 과학의 현실이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꼭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진리하고 인정한다면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필요해졌어요. 지금 자세히 읽으려는 21번째 연재물은 미래의 언어라는 첫 번째 소제목이 미래의 언어였는데 그 제목이 말하듯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보편 언어의 조건은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있는 글이에요. 과학계가 가지고 보편 언어가 뭐냐면 인공지능이죠.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위한 정보산업의 언어체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는 공통적인 언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보편 언어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이러한 언어체계는 인간의 언어체계와 통합하여서 보편 언어를 그러니까 이 보편 언어라는 말은 인간의 보편 언어를 넘어서서 컴퓨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를 위한 자동 합법 장치는 불가능하겠죠. 그게 합쳐져야 되니까. 이런 게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인간을 돌봐주는 로봇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성공하겠지만 결국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겠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인간을 돌봐주는 로봇, 무인 로봇, 하여튼 그런 로봇의 시대에도 문제없이 적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박지원 교수는 보편 언어의 미래를 기독교 성경 창세기, 기독 성경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신화를 인용하면서 그 신화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완벽한 소통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요. 창세기가 쓰여지고 난 긴 시간이 지난 뒤에 더글라스 애담스라는 작가는 인기 연작 SF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 시리즈에서 바벨 물고기라는 동물을 등장시켜요. 노란색의 이 물고기는 거머리 정도 크기로 사람의 뇌파를 먹고 살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 두뇌 언어 영역의 파동을 일종의 텔레파시 신호로 변환해서 배설하는 기묘한 존재예요. 이러한 기능 때문에 바벨 물고기를 사람의 귀에 넣어두면 그 사람은 남들이 하는 모든 언어를 지구 종족의 언어이든 SF답게 우주 종족의 언어이든 자기 모국어로 알아들 수 있게 하는 꿈의 번역기 역할을 하는 부차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 히치하이커의 우주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별에서 온 어떤 종족을 만나도 그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일이 없죠. 그렇다면 그 우주는 서로 다른 언어의 번역 문제 때문에 허구인 드라마 따위를 갖고서도 티격태격 할 일이 없는 완벽한 소통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보편 언어 세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이데아죠. 이를 전제로 하고 박준 교수가 보편 언어의 미래 전망에 관한 4가지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언어의 본질과 현실적인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다음으로 이 지구를 군림하게 될 미래인류의 비밀, 상상, 영혼을 담아내는 미래의 언어, 그죠? 그 보편 언어죠. 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아마도 다음의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할 것 같다. 바벨 물고기 같은 기적의 기술이 등장하여 모두가 서로 말을 더 알아들 수 있게 된다. 바벨 물고기 같은 기적의 기술이 등장해도 들을 말만 듣거나 안 들리던 말을 듣게 되면서 오히려 싸움이 더 늘어난다. 늘어난 소통으로 세계 언어가 빨리 수렴해서 더욱 비슷해진다. 4. 기존 언어가 더 빠르게 바뀌어서 더욱 다양해진다. 1, 2, 3, 4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언어를 통해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복잡한 내면 세계, 그리고 항상 변해가는 살아있는 언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마도 이 네 시나리오는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래의 언어는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자연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일까? 라고 질문해요. 이처럼 인류의 미래의 보편 언어가 단순히 통합의 정방향과 분열의 역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이분적,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통합이 되든가 분열이 되든가 이런 이분법적인 전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이 굉장히 언어의 중요한 점이에요. 이 글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어의 문화적 차원을 도입한 박지원 교수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사례가 크게 성장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영화와 드라마들을 안방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 만든 작품들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불거진 논란 가운데 하나가 대사의 번역 문제였다. 특히 대화 상대방을 이름이나 너, 당신과 같은 2인칭 대명사로 잘 지칭하지 않고 오빠, 형, 사장님, 사모님, 영감님 등으로 부르는 한국의 특성과 각 존칭의 미묘한 심리적 지표를 잘 살리지 못한 번역에 대한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이 언어학과 심리학 이 연구 경향이 과학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가 근본적으로 고정된 개념 구조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거 은유일 뿐인데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문학 연구자의 쓸데없는 우려에 그치지 않는 것은 이게 내가 문학 연구자라서 문학은 언어는 은유다 개념으로 확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기억의 무한한 기계적인 축적에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개념으로 보면 무한한 축적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율주동차의 자동 항법 장치가 서 있는 사람을 잘 파악을 못해갖고 이건 아주 초보적인 인간지능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 파악인데 실패하여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초래하는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요. 너무 기초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하나의 물체를 하나의 단어라는 고정관념으로 기억하는 것만이 언어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20세기 초부터 소시르, 기호의 자의성이라는 개념, 이 arbitrariness of the sign이라는 개념이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상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하나의 개념 또 몇 개의 개념을 에 대응한다.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단어라는 게 한 개의 사물과 한 개의 단어가 일대응 대응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자율주동차의 자동항법전지 기억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게 AI도 무슨 뭐 집 그런 어떤 그런 그거를 구축하는 기본 시스템 자체의 기본 사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박지원 교수가 인용한 바와 같이 너 당신이라는 얼핏 단순하게 인물과 1대1 대응됐을 것 같은 2인칭 대명사와 달리 한국에서는 상대방을 말할 때 오빠나 사모님 등이 함의하는 문화적인 국면을 최근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멀티버스의 세계관 속에서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너무 흔한 그림인데 위의 그림에서 볼 듯이 한 사람의 비즈니스맨이 있는데 이런 실제의 대상을 정장의 넥타이로 표현할 수 있듯이 언어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비유의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언어의 이러한 변형 과정과 유사한 자의적인 기호 체계라는 걸 위의 그림이 보여줘요. 고양이라는 하나의 단어는 자의적인 기호 하나인데 그것의 표현 언어와 내용 개념이죠. 표현 언어 시그니파이어, 내용 개념 시그니파이드죠. 내용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당신이 개를 고양이라기보다 개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 라는 게 심리학자 스티븐과 폴 블룸이 하는 말인데 이건 유명한 말이죠.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부르는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해수캐리라고 부른다면 마찬가지죠. 언어의 이러한 차원은 교통신호 중에 적색신호처럼 기호에 가깝죠. 그러나 박지원 교수가 지적했듯이 문화의 차원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운영해야죠. 언어는. 이 아래에 나오는 말발굽이라는 이 말발굽 모양이죠. 말발굽이라는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발굽이라는 기표, 언어죠. 호스, 시그니파 1을 보고 이 말발굽이라는 기의, 가리키는 내용, 시그니파이드를 파악할 수 있어야 이게 이제 말발굽이라는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표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밑에. 그런데 말발굽이라는 기호를 왜 말했냐? 이걸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말발굽이 행운을 미스터 호슈 빙 럭키예요. 호슈 빙 럭키. 호슈 말발굽이라는 건 럭키하다. 신화를 가져오는 자는 신화. 이 선물하죠. 그래서 문화 때문이에요. 그런 신화 한국에는 없어요. 그런 신화 그런 신화 미국의 신화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발굽이라는 단어가 이 기표가 기가 들었던 이 단어가 기표가 되죠. 그리고 행운을 가져 루클럭 이게 기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2차적인 기호의 생성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가 여기 한 단계고 또 그 기호가 이런 문화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2차적인 기호의 생성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은 대상과 언어의 1대1 대응만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컴퓨터 언어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양이죠. 큰 정보량을 생성하게 되니까 이 말발굽이라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 이분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존의 컴퓨터 언어체가 전제라는 상식이겠죠. 그런데 인물 식별 장치, 그러니까 그거는 인물 식별 장치 등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전제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전 국민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별로 어렵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요렇게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발굽이라는 물체의 일체적 차원을 넘어서서 행운으로도 보는 서구의 문화적 차원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2차원적인 기호의 생산 과정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적 차원이 오빠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갖는 색다른 의미를 생각할 때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전부 다 고려해 컴퓨터가 에러를 내지 않고 작동했을 때만큼 완결된 체제를 완성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완결된 체제를 완성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나는 거죠. 완결된 체제가를 완성 없는 컴퓨터. 그걸 완성하지 못하는 컴퓨터는 없는 거죠. 그런 소프트웨어는 짜기가 힘든 거죠. 짤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체를 짤 수가 없는 거죠. AI 등의 무한한 능력을 생각할 때 그렇지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의 능력의 한계라기보다는
그러한 컴퓨터 능력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학자들의 상상력의 한계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어떻게 그 계산이 해보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그림으로 요약하자면 기호의 차원을 구조화하려고 한다면 대상과 언어의 1대1 대응이라는 1차원적 차원을 넘어서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first order, 첫 번째 질서, 세컨드 오더죠. 그게 미스,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랭귀지 차원과 미스의 차원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차원의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율주행자 차의 자동 항법 장치가 서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물질로 인식하여 교통 유발하는 사태 등 이걸 해결하더라. 이 자체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을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언어와 미스가 섞여져 있죠. 이렇게. 그렇지만 보편 언어의 구조를 이게 보편 언어의 구조를 구축하는 거죠. 그런 미래의 과제죠.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자들과 이러한 차원의 어려움만 갖고 있다면 그리 머지않은 시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말발굽을 행운의 상징으로 읽어내는 기호의 2차적인 생성 과정을 신화라고 부르는 이유 자체가 있어요. 그걸 왜 신화라고 불렀냐면 이러한 구축 작업이 궁극적으로 완결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완결되지 못하는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옆에서 보면 여기 지금까지 기호 체계를 설명한 게 뭐냐면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의 논리를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신화는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포터 오브 블랙 솔저 솔루팅 프렌치 플렉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롤랑 바르트가 이발소에서 찾은 발견한 대중 잡지의 거표지 이미지가 즉 기호가 흑인 병사가 프랑스 국기에게 격려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기호를 읽고 난 뒤에 두 번째 차원에서 이러한 기표를 기울여 해석하려고 할 때 탈제국주의를 선호하는 식민 지배의 흑인 국가 입장에서 기존의 입장과 다른 신화의 체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충성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흑인 병사가 프랑스 국기에 격려한다. 자연스러운 충성의 표현이 아니라고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건데 기호 체계의 구조를 완성하려는 롤랑 바레트의 작업이 열린 결말이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 이런 틀로 딱 네모로 돼 있죠? 네모 박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여기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말랑 바르트가 뭐라고 쓰냐면 구조주의와 그것의 한계라는 책을 써요. 이게 미국에서는 해체론이라고 불리는 탈구조주의라고 그러죠. 구조주의를 벗어나자. 연구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요. 롤랑 바르트는 다른 하나의 철학자의 너무나도 잘 알려진 미래 세계를 읽으려는 구조 탐색의 실패 과정. 구조 탐색을 했는데 실패한 거죠. 이러한 과정을 박주영 교수가 이 글에서 암시하고 있는 보편의 언어 체계. 보편 언어의 체계. 그 구조를 완성시키려는 목표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구조의 달성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포기할 수 없고 이미 실용 단계에 이른 메타버스의 세계관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단 하나의 실용성이 있는 연구의 방향은 열려있는 언어 구조를 창의적으로 언제나 읽어낼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을 훈련하는 인문학 분야와 학제적 연구가 아니라 융합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인문학이고 어디가 과학인지 잘 모르겠는 분야를 잘 모르겠는 그런 융합적 연구가 유일하게 앞으로 해결될 방향이라고 생각돼요. 항의로 이러한 인재 개발의 방향을 예측한 집단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누구냐면 중앙일보의 12월 24일자 특집에 게재된 삼성의 IT 상한학교 소식은 인문학 전공자들에게 IT 훈련을 시킨다는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삼성의 성공적인 선례에 따라 다른 IT 기업들도
창의적인 인재의 획득을 위하여 유사한 전략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이토록 발빠른 대처 속도에는 못 미치더라도 기업들은 지금 심각하니까요. 당장 필요하고 절박하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가 합격까지 하는 거죠. 문제는 인문학과 과학계 연구자들도 자신의 학문 영역을 고시화하려고 하지 말고 융합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러한 보편 언어의 미래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박주영 교수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